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해 첫 지상작전을 펼쳤습니다. 주민을 위한 구호 물품이 속속 가자 지구를 향하고 있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 사흘째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는 등 경제 일정에 주력했습니다. 특히 초대형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인 네옴시티와 관련해 국내 기업들이 수주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선거 패배 뒤 혼란에 빠진 국민의힘이 혁신위원장으로 특별귀화 1호 주인공인 인요한 연세대학교 의대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또 35일 만에 당무에 복귀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이른바 가결파에 대한 징계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소가 걸리는 바이러스 전염병인 럼피스킨병 확진이 전국 농가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 뒤 매몰 처분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 차익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금감원에 출석해 15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카카오 측은 정당한 주식 매수였고 김 센터장이 관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선선한 가운데 흐리고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후 한때 수도권과 충남 북부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해 제한적이긴 하지만 첫 기습작전을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란도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허용하며 확전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군이 밤사이 가자 지구 안에서 지상군을 투입해 기습작전을 실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는 아니지만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이 지상작전을 펼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탱크와 보병부대까지 동원했고 가자 지구 안쪽으로 깊숙이 침투했다고 말했습니다. 대규모 지상군 투입에 앞서 하마스 조직원들을 사살하는 사전 작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אנחנו מתחמים צבאיים ועמדות תצפית כחלק מההיערכות שלנו גם לשלבים הבאים במלחמה. במהלך הלילה נערכו פשיטות. 이스라엘군은 지상작전을 위해 전투기술을 연습하는 병사들의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실종자와 인질에 대한 수색 작업도 벌여 현재까지 하마스에 붙잡힌 인질이 222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첫 지상작전과 대규모의 공습으로 가자 지구에서 하루 동안에만 266명이 숨졌다고 하마스 보건부는 주장했습니다. الآن فيش منطقة آمنة في غزة. يعني القصف الليلة في خانونس مختلف عن كل ليلة. يعني والحمد لله رب العالمين هينا قاعدين. 이런 가운데 이란은 지원하고 있는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에게 이스라엘의 제한적인 공격을 허용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 군사 표적에 대한 공격을 허용한 것으로 이란이 제한적인 개입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란과 연계된 다른 무장단체들에게 미국을 겨냥한 수위가 낮은 공격도 허용하며 확전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현지 시간 23일 인도적 고려에 따라 인질 2명을 추가로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일 미국인 인질 2명을 석방한 데 이어 사흘 만입니다. 하마스 대변인은 텔레그램 채널에 올린 성명에서 카타르, 이집트의 중재에 따라 여성 인질 2명을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우리는 점령군의 공격이나 범죄에도 불구하고 인도주의적인 이유로 그들을 석방하기로 결정했다며 적군은 지난 금요일부터 이들의 인수를 거부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가자지구 주민을 위한 3차 구호 물품을 실은 트럭들이 어제도 라파 검문소를 통해 가자지구로 향했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공습을 지속하면서 국경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등 지상전 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전쟁통에 임시 대피소가 된 학교 운동장에서 어린아이와 어른 할 거 없이 아우성을 칩니다. 언제 끊길지 모를 식량 배급 트럭이 온 겁니다. في جلب والحصول على المواد ونحن نعيش يعني آخر أيام وبعد هيك نظرا لضعف الإمكانيات وقلتها يعني سنوقف هذا العمل لعدم توفر الإمكانيات. 지난 21일 라파 검문소로 들어온 첫 번째 구호 트럭 20대 중 WFP 세계 식량 계획의 구호품은 월요일부터 배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트럭 10대, 23일에 다시 3차분 트럭 20대가 들어왔지만 가자지구의 인도적 참사를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유엔은 가자지구 주민 200만여 명을 지원하려면 하루에 최소 트럭 100대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The truck crossing Rafah border are a small window of hope, but they are nowhere near enough to meet the rising needs of the people inside Gaza. We cannot afford to wait. 이런 가운데서도 가자시티에는 이스라엘의 폭격이 이어졌습니다. 피난민이 몰려있는 가자지구 남부의 라파도 또 쑥대밭이 됐습니다. 반면 레바논과 인접한 이스라엘의 국경 지역은 주민들이 차분하게 대피하고 있습니다. I'm taking my whole family. It's myself, my wife, 3 children, my dog. Won't leave my dog. For how long? I don't know. 전면적인 지상전 개시에 앞선 사전 조치입니다. המשיכו להיערך להתקפה כי היא תגיע. אנחנו נערכים ביסודיות, זאת תהיה התקפה קטלנית, זאת תהיה התקפה משולבת מהיבשה, מהים ומהאוויר. עשו את העבודה שלכם, תתכוננו, אנחנו נפעיל אתכם. 지난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은 1,400여 명이 숨졌지만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으로 인한 가자지구의 사망자는 5천 명을 넘어섰고 이 중 어린이가 2천여 명이나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지상전을 본격화하면 인명피해는 더욱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작년에 기자가 내 얼굴에 마이크를 들이대면서 당신이 국민의힘이냐 더불어냐 그래서 제가 저는 특별 귀화한 전라도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형도 아니고 동생도 아니고 우리가 동갑입니다. 같은 동갑. 제가 몇 달 빠릅니다. 제가 형님. 네, 그렇죠. 뭐 군대는 뭐 13일 먼저 가면 세순도 떠가지고. 이건희 회장님 말씀 중에 참 제가 깊이 생각한 게 와이프하고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된다.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 당 쇄신을 이끌 혁신위원장에 지난 2012년 특별귀화 1호의 주인공인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인요한 교수는 배우자와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는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생전 발언을 거론하며 강한 쇄신의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대표님하고 식사를 같이 했는데 무서울 정도로 권한을 많이 부여를 해주셨습니다. 이거 아주 거침없이. 인선을 논의할 건지 혹시 바꿀 생각 있으신가요?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와서 우리가 자세를 많이 병원에서 제가 내려오는 거 휠체어 밀고 이런 거를 잘합니다. 환자들 내려와서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듣고 변하고 희생할 각오가 돼 있어요. 출마 계획 있으신지요? 그건 다 내려놓은 겁니다.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말도 있고 유혹도 있지만 그것은 지금 여기 이 일 맡은 동안에 다른 건 없습니다. 다 내려놓은 겁니다. 그건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인효한 연세대 의대 교수가 당 혁신기구 수장으로 임명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어제 아침 최고위에서 당의 대대적 변화를 이끌어갈 혁신위가 첫 발을 뗐다며 낡은 허물을 벗겨내고 정치권 전체에 희망을 쏘아올리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수도권 4선인 윤상현 의원은 국회 토론회에서 지금 해야 하는 건 통합이 아니라 변화와 혁신인데 국민통합위원장이냐는 느낌이 들었다며 어떤 역할을 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35일 만에 당무에 복귀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 대해 더는 왈가왈부 말자며 당 일각의 가결파 징계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내부 분열은 안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신 여권을 향해선 국정 전면 쇄신을 요구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단식 이후 한 달여 만에 당 지도부 회의를 직접 주재한 이재명 대표의 첫 일성은 내부 단결과 단합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정부 여당에 제대로 맞서기 위해선 민주당 안의 작은 차이는 넘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역량을 소진하고 시간을 보낼 만큼 현실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구속영장 기각과 보선 압승으로 당내 입지가 확고해진 상황에서 불필요한 내분을 촉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총선이 반년도 채 남지 않은 만큼 현 지도부를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해 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내각 총사퇴와 국정 쇄신 요구 등 정부 여당을 향해 비판 강도를 높인 것도 이런 전략과 맥이 닿아 있다는 해석입니다. 국정 기조를 전면 쇄신해야 합니다. 무능과 폭력적 행태의 표상이 되어버린 내각을 총사퇴시켜야 합니다. 정쟁보단 국민 삶을 챙기라는 여론의 지적이 따가운 터라 여권의 민생 행보 움직임엔 호응하면서도 기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등 민생 현안에는 적극 협조하겠지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제안한 여야 대표 양자회담엔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여야정 3자 회동을 역제안했는데 경제 회복과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여야정 대통령과 여당 대표 그리고 야당 대표 3자 회동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국민의힘은 아직 이 대표와 민주당이 민생을 위해 형식과 조건 없이 만나자는 김기현 대표의 진정성을 받아들일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을 포함한 3자 회담은 거부한 건데 다만 전향적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며 대응 수위는 조절했습니다.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대표는 여권과 당 내부를 향해 각각 강원 메시지를 내며 투트랙 행보를 예고했습니다. 재판 출석 등 사법 리스크를 딛고 여당과의 지지율 경쟁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고등법원과 수원지방법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여기에선 지난달 27일 검찰이 청구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중앙지법이 기각한 결정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검찰이 추가로 기소한 이 대표의 백현동 비리 의혹과 위증교사 사건이 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에 배당된 것과 관련해 대장동 사건 재판과 병합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가 추진하는 네옴시티에 한국의 첨단 도시 건설 역량을 결합하면 미래 도시의 새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23일 사우디 리야드 네옴 전시관에서 열린 한 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에서 사우디 전역의 1,900여 건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과 근로자들의 노력이 녹아있는 토대 위에 새로운 인프라 경제 협력의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행사로 24억 달러 규모의 가스플랜트 패키지 계약이 체결됐는데 우리 기업이 중동 최대 셰일가스 매장지에서 천연가스를 정제하는 플랜트 건설 사업입니다. 소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이 국내에 첫 발생한 지 나흘째인 어제 하루 7건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기도 김포와 충남 서산, 당진, 충북 음성에 있는 한우 농장에서 확진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기도 평택에 있는 젖소 농장을 비롯해 경기도 화성에서도 처음으로 농장 2곳에서 럼피스킨병 발생이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럼피스킨병 확진 농가는 현재까지 모두 17곳으로 늘었습니다. 인천 강화도 축산농가에서도 럼피스킨병 의심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인천시는 강화군 축산농가 3곳에서 럼피스킨병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들 농가에서 채취한 시료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보내 정밀검사를 의뢰했다며 검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나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럼피스킨병이 확산하며 농가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매몰 처분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신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니 3주 정도 지난 뒤에는 증상이 발현된 개체만 처분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이 언급한 3주는 백신 접종 뒤에 항체가 생길 때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김승희 전 대통령 비서실 의전 비서관의 딸이 지난 5월에도 학교 폭력으로 신고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 측은 전치 9주에 달하는 중대상해, 지속적인 학폭 의혹에도 강제 전학 조치를 피했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태원 기자입니다. 자녀의 학교폭력 무마 의혹이 불거지자 7시간 만에 사퇴한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 비서관. 초등학교 3학년 딸 A양은 지난 7월 10일과 17일 2차례에 걸쳐서 2학년 후배 학생을 학교 화장실에서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전치 9주에 달하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내 교육지원청은 학교 측의 심의 요청을 받고 2달 뒤에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도교육청 지침으론 21일, 늦어도 28일 이내엔 위원회를 열어야 하는데 지키지 않은 겁니다. 뒷북 심의 끝에 A양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은 강제 전학 한 단계 아래의 학급 교체였습니다. 하지만 전치 9주보다 부상 정도가 약한데도 강제 전학 처분이 내려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산에선 재작년 동급생을 상대로 현금을 뺏고 여러 차례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중학생이 강제 전학됐고, 같은 해 충남에선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 학생에게 전치 3주의 부상을 입게 한 고등학생도 강제 전학됐습니다. 피해 정도를 생각하면 A양에 대한 징계가 지나치게 가벼운 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3주 이상 나오면 대부분 다 강제 전학을 가정 보내는 경우도 많이 있죠. 수사를 해서 밝혀내야 될 문제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정상적이지 않은 것만은 분명하죠. 또 학폭위 심의에선 심각성과 지속성 등 5개 부문에서 0점에서 4점 사이를 부여해 그 총점으로 조치를 결정합니다. A양은 15점으로 강제 전학이 내려지는 16점에서 1점이 모자랐는데 지속성 부문에서 불과 1점만을 받았습니다. 폭력이 일회성이었다는 이유로 평가 점수가 낮았다는 건데 A양이 학교 폭력으로 신고가 접수됐던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5월에도 동급생에게 언어폭력으로 신고됐는데 피해 학생과 화해했고 학폭위 개최를 원하지 않아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했다는 겁니다. 피해자 측은 알려진 2차례 폭행 외에 추가 폭행이 있었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A양이 지속성 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던 건 학폭위 내부에서 판단한 것이라 설명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사안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은 없었는지 점검해 문제가 있으면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장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 차익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금감원에 출석해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시세 조종 처벌 여부에 따라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15시간 넘는 금융감독원의 강도 높은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범수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장은 카카오를 둘러싼 시세 조종 의혹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셨는지요? 상세히 조사에 했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9년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조사 대상을 포토라인에 세우며 그동안의 수사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김 센터장은 금감원 출석 당시에도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조작 혐의 인정하십니까? 카카오가 창사앱이 최대 위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성실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배재현 대표한테 주가 조작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있으십니까? 카카오는 지난 2월 하이브와의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경쟁 당시 2,400억 원가량을 투입해 SM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산운용사인 원아시아 파트너스와 공모했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입니다. 앞서 김 센터장의 사무실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금감원은 카카오 실무진들의 휴대전화에서 시세 조종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과 문자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막기 위해 직원들이 특정 가격 이상으로 주식 매수 주문을 논의하는 내용 등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각보다는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실체 규명에 대한 자신감은 저희가 갖고 있어서 아직 기소 전 단계라 결과를 예단하긴 어렵지만 일각에선 처벌 여부에 따라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지분 약 27%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인 카카오가 벌금형 이상 처벌로 적격성에 문제가 생겨 금융당국의 적격성 충족 명령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지분 10% 초과분을 처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카카오 측은 시세 조종이 아니라 정당한 장내 주식 매수였고 김 센터장도 이에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초부터 이어진 경영진들의 잇따른 사법 리스크로 인해 지난주 심리적 저항선이었던 4만 원 선 아래로 내려간 카카오는 52주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최근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선균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조만간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을 전망입니다. 경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관계자 1명을 구속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유흥업소에서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진 배우 이선균 씨. 지난달 중순쯤 유흥업소에서 마약 투약이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내사 과정에서 이 씨가 연루됐다는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이후 이 씨에 대한 내사를 벌여오던 경찰은 최근 관계자 진술을 통해 이 씨가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정황을 파악하고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를 피내사자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면서 정식 수사 대상으로 올린 겁니다. 경찰은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이 씨 등을 불러 해당 마약 투약 여부를 검사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유흥업소에서 마약 투약한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이 씨를 포함해 모두 3명. 다른 2명은 모두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이 가운데 1명은 마약 투약 혐의로 먼저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또 재벌가 3세와 가수 지망생 등 5명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 씨 측 변호인은 이 씨가 재벌가 3세나 연예인 지망생과 알지 못하는 사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끼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 측은 이번 마약 사건에 연루된 사람에게 협박을 당해 모두 3억 5천만 원을 뜯겼다며 관련자를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검찰로부터 관련 사건을 이송받아 함께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서울 홍익대학교에서 마약 광고물이 발견된 데 이어 건국대에서도 같은 광고물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어제 오전 9시 반쯤 건국대 측으로부터 학교 안에서 명함 크기의 마약 광고물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해당 광고물은 그제 서울 홍익대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것으로 액상 대마를 가지고 있으니 연락해달라는 내용이 영문으로 적혀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 CCTV 등을 토대로 유포자가 누군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광고물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입력하거나 연락하는 행위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하청을 맡은 중소기업에 기술 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명시된 서면 제공 의무를 위반한 프랑스 기업 포레시아 한국 법인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습니다. 포레시아 코리아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4개 중소기업에 현대 기아차에 납품할 부품 제작을 위탁하면서 100여 개 기술 자료를 제출받았지만 요구서를 제공하지 않았다가 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6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다시 몰리고 있는 서울 도심 유명 관광지 주변은 관광버스들의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데 기사들은 주차할 곳이 없다며 하소연합니다. 우종훈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청와대 분수대 주변으로 관광버스들이 가득합니다. 한쪽 도로에는 버스를 세울 수 있지만 반대편에 주차한 차들은 모두 불법입니다. 도로에는 이처럼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을 알리고 또 차량들은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해달라는 현수막이 붙었지만 보시는 것처럼 관광객들을 태운 버스들이 가득 주차되어 있습니다. 청와대 주변만이 아닙니다. 명동과 남대문, 청계천과 남산 등 서울 주요 관광지마다 불법 주차된 관광버스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관광객 받겠다고 선전만 막 해놓지 막상 나오면은 그 버스 기사들은 죽을 지경에 지금 쫓겨다니느라고. 그나마 관광버스 48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을 갖춘 경복궁 역시 밀려드는 버스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담벼락을 따라 수십 대의 버스가 비상등을 켠 채 30분 정도를 대기했다 들어가고 이 여파로 주변 도로에 차량 경적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틀려요. 도깨비예요, 도깨비. 막 어쩔 때는 막 뚫렸다가 어쩔 때는 막 1시간, 2시간 기다릴 때도 있고 주말 같은 경우는 승용차들 여기 다 깔려 있어 못 들어오고 막 그래요. 한 관광버스 업체는 호텔에 주차할 수 없다 보니 건물 앞에서 짐을 싣고 내려야 하는데 지난달 부과된 과태료만 100만 원 넘는다고 하소연합니다. 호텔에는 주차장이 없어요. 들어갈 수도 없고 이 차 크기도 있고 그리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래서 도로에서 내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치구는 교통 불편을 일으키는 불법 주정차를 원칙대로 단속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서울 관광버스 주차 공간은 모두 628면인데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4대문안은 265면에 불과합니다. 이탈리아 로마와 프랑스 파리는 도심을 관광지역과 외곽지역으로 나눠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일수록 버스를 적게 통행시키는 등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 영국 런던은 관광지별로 승하차 수요가 많은지 주차 수요가 많은지를 구분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규 건물을 계획할 때 그 관광지 주변에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런 관광버스 주차장을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도 감안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오는 2027년까지 한해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이 서울을 찾도록 하겠다는 서울시. 현재 관광버스 주차장 신설 계획은 종로구 송현동에 50면을 더 만든다는 것이 전부라 불법 주정차를 둘러싼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내년 10월 말부터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대를 잡으려면 차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이는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법제처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 등 국민 생활 밀착형 국정과제 법률 12개를 오늘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중서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밤까지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날은 흐리지만 크게 쌀쌀하진 않겠습니다. 우선 현재 서울 기온은 11.3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고요. 낮 기온은 19도로 어제보다는 2도가량 낮겠지만 예년과 비슷해 선선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비는 오전 중에 서해안에서 시작돼 점차 그 밖에 중서부 지방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10mm로 많지는 않겠는데요. 다만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알갱이가 작은 쌀아구박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내륙 곳곳으로 안개가 매우 짙게 끼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강원도 춘천은 가시거리가 무려 10m, 충북 음성은 70m까지 바짝 좁혀져 있는데요. 특히 광주공항에는 저시정 경보도 내려진 만큼 이용객들은 운항 정보를 잘 확인해 주시고요. 출근길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1.3도, 대전은 8.6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19도, 광주와 대구는 21도가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에도 큰 추위 없이 예년 수준의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에는 서울 등 중북부 지방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은 나날이 대기가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 동해안에는 건조특보도 발효 중인 만큼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 사흘째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 일정에 주력했습니다. 특히 사우디의 초대형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인 네옴시티에서 우리 기업들이 수주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에 나섰습니다. 사우디 리야드에서 박소정 기자입니다. 예상 사업비만 5천억 달러, 사우디의 초대형 미래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인 네옴시티. 그 전시관에서 한 사우디 건설 협력 5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1973년 삼한 기업이 국내 기업 최초로 사우디 고속도로 건설을 수주한 지 50년이 흐른 걸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새로운 인프라 경제 협력을 열어가자면서 특히 네옴시티에 한국의 첨단 도시 건설 역량을 결합하면 미래 도시의 새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며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사우디와의 건설 협력은 우리에게는 중동 신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도시 건설의 신화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행사를 계기로 24억 달러 규모의 가스 플랜트 패키지 계약이 체결됐는데 우리 기업이 중동 최대 셰일가스 매장지에서 천연 가스를 정제하는 플랜트 건설 사업입니다. 중국 등 경쟁이 치열해진 플랜트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위상을 다시 한번 증명한 것입니다. 금년에만 사우디에서 총 86억 불의 해외 건설 사업을 수주하게 되었습니다. 포스트 오일 시대에 대비하고 있는 사우디. 미래기술 파트너십 포럼에서 윤 대통령은 디지털, 청정에너지, 바이오 헬스, 우주까지 4대 분야에서 한국과 사우디의 연대를 언급했습니다. 역시 네옴시티 사업 등을 염두에 둔 발언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디지털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사우디의 스마트 시티 구축 사업과 연계한다면 양국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가 졸업한 킹 사우디대 강연에선 한국과 사우디가 퍼스트 무버, 즉 선도자로 거듭나야 한다 말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 K컬처 페스티벌이 리야드에서 성공적으로 열린 것에 감사를 전하고 사우디 학생들을 위한 정부 장학금 지원 확대도 약속했습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는 윤 대통령이 전 세계가 주목하는 네옴시티 수주전에 주력하는 모습인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추가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사우디 리야드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여야가 치열한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관련 수사는 모두 이전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살아 움직이는 수사는 말릴 수 없다고 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 성토와 엄정한 수사 요구가 함께 터져나왔습니다. 민주당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을 강조하며 검찰이 범죄 입증도 못하면서 오랜 기간 과도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50명이면은 제가 보니까 울산지검 정도 되는 숫자예요. 6차례나 소환조사하고 376차례 압수수색 했는데 이게 이제 검찰이 아니고 이게 이재명 특검팀이냐. 반면 국민의힘은 이렇게 의혹이 많은 정치인이 있었느냐며 이 대표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관여 여부도 규명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대선 전날인 작년 3월 8일에 이재명 당시 후보가 문자로 475만 명에게 발송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저는 이 칼날이 이 수사의 전모가 밝혀져야 생각하는데 총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대표 관련 수사는 위증교사 사건을 제외하고 모두 이전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라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현재 계실 때 취임 2주년일 때 하셨더군요. 살아 움직이는 수사를 말릴 수도 없는 거 아니냐 그런 표현 쓰셨습니다. 국감에서는 이 대표 관련 수사를 지휘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의 추가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앞서 위장 전입 의혹 등을 폭로한 김의겸 의원은 지난 2020년 말 2차장 검사가 가족 지인과 모임을 하면서 수사를 맡기도 한 기업 관계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고급 리조트에서 초대를 받아서 접대를 받는 모습입니다. 자기가 수사를 했던 그룹, 그 그룹의 핵심 인물로부터 이정수 차장 업무 배제 안 하십니까? 이에 유상범 의원은 2차장 검사에 대한 민주당의 반복된 의혹 제기에 특정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김의겸 의원님은 굉장히 지금 큰 실수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정석 검사가 그 당사자 대기업 관계자의 사건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단정하셨잖아요. 이원석 총장은 현재 수사와 감찰을 병행하고 있다면서도 당사자도 없는 국감에서 개인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람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도 아닌데 수원지검 2차장으로 안 갔으면 이정섭 차장에 대해서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었을까? 이 총장은 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가 미진하다는 야당 의원 지적엔 일선의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고 있다며 바르게 결론 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한국은행 국정감사장에서는 우리 경제 뇌관으로 불어난 가계부채가 어느 정부 탓인지를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통해서도 가계부채가 잡히지 않으면 금리를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역시나 가장 뜨거운 화두는 가계부채였습니다. 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완화로 가계부채를 희생양 삼아 부동산 버블을 떠받치고 있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6분의 금통위원 중 5분이 가계부채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정부의 규제 완화가 통화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이런 우려를 드러낸 거잖아요.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에 대한 조작 의혹을 들어가며 맞섰습니다. 그 자체가 오염된 통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하는 것이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검토해 보시라는 겁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 후반부에 부동산 가격이 엄청 올라갔고 부동산 관련 세금이 많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국가부채를 갚는 데 쓰지 않고 국가부채를 5년 동안 400억을 늘렸기 때문에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정부의 미시 정책의 효과를 지켜보되 금리를 조정할 여지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좀 완화했던 매크로 프루덴셜 그러니까 규제 정책을 다시 타이트하게 해서 그것을 먼저 하고 그래도 이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잡히지 않으면 그때는 심각하게 금리 상승을 고려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1.4%를 두고는 객관적인 해석을 내놨습니다. 지금이 경기 침체에 좀 돌입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잠재 성장률보다 낮기 때문에 경기 침체 기인 것은 맞습니다. 향후 한 달 중동 사태 전개에 따라 내년 경제 전망은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1%로 전망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럴 가능성은 제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석 달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121.67로 한 달 전보다 0.4%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1년 전보다는 1.3% 오르며 전년 동월 기준으로도 2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제1차 금속 제품이 소폭 내렸지만 석탄 및 석유 제품과 화학 제품이 올라 공산품 지수가 한 달 전보다 0.8% 상승했습니다. 익명 SNS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인을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이른바 사이버 불링 피해가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가해자를 밝혀내려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데 늑장 대응으로 자료 보관 시한을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등학생 딸을 키우는 A씨는 지난해 12월 딸이 사이버 폭력을 당했다는 걸 알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딸이 익명의 질문에 답을 하는 SNS 서비스를 썼는데 여기에 딸에 대한 비방이 질문 형식으로 쏟아진 겁니다. 그냥 장난치고는 너무 심각한 내용이었고 외모를 비하한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인격적으로 모독감을 느낄 수 있을 만한 표현들이 여러 번 있어서 가해자를 밝히려고 경찰에 신고한 A씨. 반년이 흐른 지난 6월에서야 자료가 없어서 수사를 더 못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5개월이 지나서야 해당 업체에서 사건에 대한 IP 자료를 받았습니다. 뒤늦게 통신사에 신원 확인 요청을 했지만 기록 보전 시간이 3개월이라 남아있는 자료가 없는 겁니다. 경찰도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해외에 서버가 있는 SNS 업체가 자료 제출을 미루면 경찰도 손쓸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 발생 2개월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업체에 IP 자료를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의 미진한 수사 때문에 누군지 찾아내지도 못하고 그 아이 가슴에 멍울이 지지 않을까 부모로서 좀 걱정이 됩니다. 이처럼 익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사이버 불링 피해가 학교 폭력의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사이버 폭력을 경험한 청소년은 37.5%나 됩니다.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의 98%가 사이버 폭력을 경험했다는 설문조사도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팀과 전문 인력을 보강해야 되고요. 이 SNS 운영사와 원활한 소통과 협조 체계도 구축해야 합니다. 익명에 숨은 사이버 폭력도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자리 잡히려면 경찰의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10명 가운데 9명이 수도권 대학 출신이어서 다양한 배경의 학생을 선발한다는 로스쿨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5년간 입학한 로스쿨 신입생의 88.5%가 수도권 지역 대학 출신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서울 소재 로스쿨은 신입생의 94.5%가 수도권 소재 대학을 나왔고 나머지도 경찰대와 한국과학기술원 같은 특수대학 출신으로 4년제 비수도권 대학 출신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할 수 있는 교육부 고시안이 시행됐지만 교사 10명 중 9명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교사 노동조합이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서울교사 3,87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2.2%가 학생 분리를 도와줄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체 91.5%는 분리된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아슬아슬한 대치를 이어온 중국과 필리핀 함정이 결국 충돌했습니다. 그동안 해안 경찰 차원에서 머물러 온 영유권 분쟁이 국제적 군사 대결로 비화할 조짐도 나타납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 해경 함정이 필리핀 해안 경비함과 보급선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아슬아슬한 추격전이 계속되다가 집채만한 중국 해경 뱃머리와 필리핀 보급선이 부딪히고 맙니다. 검은 연기를 뿜으며 전속력으로 선회하는 필리핀 경비함. 이번엔 중국 해상민병대가 가로막습니다. 육중한 선체가 맞닿는 순간 필리핀 쪽 방송 카메라 기자가 휘청거립니다. 22일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 있는 작은 암초 주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while no lives were lost in the collisions yesterday, China's provocative and irresponsible actions have clearly impeded once again the safety of the Filipino crew. 1999년 암초에 좌초된 군함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필리핀은 10명 안팎의 해병대를 상주시켰습니다. 남중국해 90%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은 물대포까지 동원해 보급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단순 생필품을 넘어 건축 자재까지 반입해 암초를 불법 점거하려 한다는 겁니다. 菲律宾不断派公务船、军舰，企图运送用于大规模维修加固、非法坐滩军舰的建筑物资，严重侵犯中国领土主权。 특히 지난해 필리핀 정권 교체 이후 미국의 해군 기지를 추가 개방하는 등 군사 공조를 강화하면서 갈등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 초엔 루손섬 남쪽 해역에서 미국 주도의 다국적 연합훈련이 벌어지자 중국 해군이 맞불 무력 시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해양경찰과 민병대 사이에서 대치하던 중국과 필리핀 사이 영유권 갈등이 국제 군사 대결로 번질 조짐도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국이 다음 달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가운데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조만간 워싱턴을 찾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왕 부장이 이번 주 미국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만나 APEC에서 미중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협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열차 충돌로 최소 17명이 숨지고 100명 이상이 다쳤다고 AFP 통신과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오후 3시 30분쯤 수도 다카에서 북동쪽으로 약 60km 떨어진 바이라브시 열차역에서 선로를 바꾸던 중 화물열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선로로 진입해 여객열차 뒷부분 객차 2대를 들이받았습니다. 러시아가 더는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는 없을 것이라고 현지 시간 23일 주장했습니다.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새로운 세계 질서가 필요하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발언엔 동의하지만 미국이 이를 구축할 능력이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40일 가까이 파업을 이어오고 있는 전미 자동차 노조가 스텔란티스의 픽업 트럭 생산 공장으로 파업을 기습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는 현지 시각 23일 성명을 통해 미시간주 스털링 하이츠의 조립 공장 조합원 6,800명이 파업에 동참하면서 스텔란티스의 가장 크고 가장 수익성이 높은 공장의 생산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였습니다. 오늘 중서부 지방에는 밤까지 오락가락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작은 우산이 필요하겠는데요. 날은 흐리지만 기온은 예년 이맘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1.3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고요. 낮 기온은 19도로 어제보다는 2도가량 낮겠지만 예년과 비슷해 선선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비는 오전 중에 서해안에서 시작돼 점차 그 밖에 중서부 지방으로 확대하겠고요. 비의 양은 5에서 10mm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거나 쌀아구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출근길 안개가 비상입니다. 현재 내륙 곳곳으로 가시거리가 200m 미만까지 바짝 좁혀져 있는데요. 안개는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1.3도, 청주 10.3도, 부산은 14.8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19도, 대전 20도, 광주와 대구는 21도가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에도 큰 추위 없이 예년 수준의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